네, 방금 소개받은 박정환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포코라는 그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는 그 동남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에 한 14개국의 회원국으로 참여해 있는 국제기구고요. 저는 거기서, 이게 연구기관이 아니고 저희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나라들하고 사업을 이렇게 주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34년 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목재 문화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기존에 그 제가 목재 교육 전문가 과정을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들을 이, 이 강의 목적에 맞게 좀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 우리 서두에서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재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좀 인문학적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사실은 이 강의를 주관하고 있는 목재문화진흥회가 사실은 이런 목재 문화를 더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목재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목재문화진흥회가 저보다 더 많은 소양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런 강의 요청을 받았으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목재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가하신 분들이 전부 다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이렇게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그런 목재 문화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화라는 게 결국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한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그러고 그런 문화라는 것은 하나로 딱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무슨 뭐 언어라든지 풍습, 종교, 뭐 예술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재 문화라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손에 잡힐 듯하는 그런 어떤 어감을 좀 풍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재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역사를 뭐 5천 년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전해진 생활 양식 중에 고유한 기술과 간접적인 면을 가지면서도 그런 것과 관련된 목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과 행동 양식이 변화로 끊임없이 발전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목재와 관련된 문화적인 것들은 계속 변하고 발전해야 되는 그런 양태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어떤 문화라는 것도 계속 우리가 바뀌잖아요. 대중문화도 바뀌고 뭐 순수예술 분야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세월을 통해서 바뀌는데 목재 문화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온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생활 양식 속에 스며져 있는 기술이나 관습적인 것들도 있지만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나름대로 새롭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어떤 계속 변화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서 문화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맞추어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숲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목재가 어떻게 이용이 됐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왜 목재를 써야 하는지 목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반면에 목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 그런 것들이 잘못 알려진 것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바로 알아보고 싶고요. 뭐, 생활 속에서 어떤 목재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오래된 그 현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 목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목재로. 그래서 그
목재로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목재 문화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지구가 약 45억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숲이 탄생이 된 거는 뭐 거의 뭐 한 대번기 정도 되니까 한 4억 년 정도 됐어요. 4억 년 전부터 이 숲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3억 년 전쯤에 이제 석탄기라는 게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부르면서 이때 축적된 거대한 양지 식물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화석 연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 연료는 3, 4억 년 전에 있었던 그 지구상에 최초로 출현했던 그 나무들의 어떤 흔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최초로 이제 지구상에 나무가 등장할 때는 이제 양지식물들이 많이 우리 식생의 변화를 얘기할 때 이제 양지식물들이 먼저 들어오겠죠. 석탄기에 특히 거대한 양식식물들이 지구를 뒤덮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묻혀서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석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제 폐륜기가 되면 이제 진화가 거듭되면서 거시 식물들이 등장을 했죠. 이러한 지질학적 연대라는 거는 뭐 수천만 년의 기간을 두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현한 그 시기를 한 200만 년 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인류의 그 인류가 나타나서 현재까지 진화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200만 년이라는 거는 과거 지구의 역사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구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지질학적 연대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중생대 이후에 나타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목본 식물, 나무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 다르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뭐몇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 대략적으로 한 10만여 종,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20만여 종 얘기도 하는데요. 지구상에 약 10만여 종의 식물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5%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목본 식물, 우리가 나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어요. 종의 분포라든지 이게 종의 숫자도 다르고 인류가 지구상에 이제 인류가 그 유인원으로서 진화를 시작한 거는 뭐 한 25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진화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서 숲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자니아에서 한 150만 년 전에 그 유인원에 화석이 발견됐는데 두개골 화석이 우리가 그걸 이제 호모 엘렉투스 두 발로 걷는 그런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호모 엘렉투스 화석이 발견된 유적지에서 아카시나무의 잔류물이 발견이 됐어요. 아카시나무. 근데 그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아카시나무의 용도는 아마 손도끼의 자루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150만 년 전부터 목재를 이용한 도구를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기부터 나무를 활용한 거죠. 사실 나무라는 게 숲에서 걸어 나온 인류의 조상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로서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발굴된 또 주먹으로 만든 창이 있어요. 이게 한 42만 년 전쯤 되니까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생존했던 인류의 조상은 아마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이제 추정이 되고 40만 년 전쯤에 그 독일 쉐닝겔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창은 굉장히 아주 양호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지금 던져도 살상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뾰족한 창이 발굴이 됐고 아마 하이델베르겐시스 또는 호모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런 고고학적 사실만 봐도 우리가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를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만 년 전 그 동굴에서 발굴된 이 나무로 만든 도구들은 훨씬 더 발달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마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랜 동안 숲에서 나와서 생활하면서 목재를 도구나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목재와 인간, 나무와 인간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이런 기억들이 아마 모든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신화로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나무라는 것은 땅에 뿌리를 박으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것을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나무를 또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신화 속에 나타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북부 유럽의 그 우주수라고 그 일컬어지는 그 물풀의 나무 있어요. 물풀의 나무. 걔네들은 이제 물풀의 나무가 이제 우주수로서 땅과 하늘을 연결해 준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그 우주수를 통해서 죽고 나면 발할라라고 불리는 뭐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신화 속에 신단수가 있죠. 신단수를 통해서 신단수라는 게 나무잖아요. 신단수 나무를 통해서 한인이 한웅을 당군 한웅을 내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조선시대 민화에도 보면 각종 그 병풍 같은데 소나무 형태를 가지고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우주수로서 이 나무를 이렇게 형상화하고 상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그 신화 속에도 그 참나무나 월계수 뭐 이런 것과 관계된 그 다양한 형태의 그 나무와 관계된 그 신화들이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좀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십자군 원정을 오던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대규모 병력들이 집합을 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중세 시대에 뭐 불악 단위, 뭐 국가 단위로 이루어진 그 십자군들이 이제 이렇게 산지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이제 중동 지방을 향해서 가는 형국인데 그 사람들이 행진을 하다가 한 무리의 십자군과 또 한 무리의 십자군이 아주 더운 여름날 그 들판에 그 나무 한 그루 없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느릅나무가 있었어요. 느릅나무. 그 느릅나무 그늘에서 쉬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군이 쉬고 있었는데 다른 십자군이 와서 먼저 쉬고 있던 느릅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십자군을 쫓아내려고 해서 그 느릅나무 때문에 십자군과 십자군이 전쟁을 벌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나무라는 게 도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런 그 허허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예, 좋은 휴식처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기록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남아 있어요. 어,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뭐 거의 250만 년 정도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인류가 이제 지구상으로 번성해 나가면서 문명들이 생겼죠. 문명들이 생기고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제 문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발전하고 이제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존 펄릿이라는 사람이 쓴 그 포레스트 존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숲의 서사시라고 한 2000년대쯤에 발간된 책인데 그 책을 한번 구해서 보시면 그 인류의 문명이 결국은 숲을 파괴하는 역사와 같다. 그래서 그 인류 최초의 우리 서사시라고 보는 길가메시라고 있잖아요. 길가메시라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 있었던 그 우르그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점토판에 새겨진 이제 문자를 해석해서 우리가 이제 길가메시라는 그 서사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인류 최초의 시로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금의 그 레반트 지역, 우리가 어, 그 어, 총균세라는 책을 쓴 그 제럴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총균세라는 인류 문명에 관한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 레반트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해갖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고 레바논이 있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이라크가 있고.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인류가 최초에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숲이. 근데 지금은 그곳이 숲이 없잖아요. 사막이죠. 예. 인류가 문명을 시작하면서 그 숲이 파괴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행태가 모든 문명이 발달한 곳에 계속해서 전파가 돼요. 그리스 문명, 또 어디 문명, 로마 문명, 모든 문명이 있는 곳에는 살림이 있었어요. 문명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숲이 있었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나면 그 숲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쯤 될 텐데 그때 이미 철학자가 티에케오로라는 그 철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요리하기 위해서 불을 피고 덥고 추우니까 또 집을 짓고 필요한 것을 운반하는 배를 위해서 우리는 나무를 뱉는 나무를 끊임없이 나무를 베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한다.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제 어 우리 그 1900년대 후반에 우리 그 리우 협약에서 이제 그런 그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그 어떤 새로운 철학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지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죠? 음. 더군다나 우리가 철이나 청동기, 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재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필요했고 또 이제 교역을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교역을 하는데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바다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돼요. 그 배는 또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16세기의 어떤 기록에 보면 배 한 척 만드는데 약 100년생 된 참나무 한 2,000그루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 배 만드는 데 필요한 참나무를 불법으로 별치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을 시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명 앞에 있었던 숲이 파괴가 되고 문명이 있고 문명이 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만 남아있다. 이게 19세기에 프랑스의 문필가이자 철학가이면서 외교관이에요. 사또 브리앙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만 남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우리 인간이 숲에 대해서 한 모든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개척민들이 가서 동부와 서부에 있는 숲을 파괴하면서 산업을 일구고 나라를 가꾸면서 그 저지른 일 중에 저 나무 한 그루를 베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댄스를 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들을 베어서 없앴어요. 저런 나무를 하나 베면 침실이 뭐 5개 딸린 집을 뭐 10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든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숲의 파괴의 역사와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트 섬의 사례를 들기도 하죠. 이스트 섬의 이런 거대한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나무가 필요했고 결국은 마지막 남은 한 그루의 나무까지 다 없어지고 나서는 그 이스트 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존이 결국은 파괴가 됐어요. 결국은 19세기에 유럽에서 탐험대들이 이스트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스트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과 뭐 몇백 명이었고 그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종으로 변해 있었어요. 식인종으로. 이스트 섬뿐만이 아니에요. 산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산림에 대해서 그냥 약탈적인 수탈만 했던 가까운 산에서는 뭐 나무가 없죠. 이게 1910년이면 거의 이제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던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던 때인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100m, 100m, 1헥타의 나무를 한 이때 대한제국에서 일본 산림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약 한 17 입방미터 정도의 나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렇지만 예,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의 근방에 있는 산들은 거의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물론 이제 압록강이나 태백산 이쪽에 깊은 산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 당시에 원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인간이 활동의 한 범위 내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황폐가 된 상태였어요. 이미 해발 700m 이하 접근 가능한 대부분의 산림은 황폐된 상황이었다.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뭐 문명이 많이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한 살림을 가꾸는 것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방적인 파괴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인류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구상에 존재를 하면서 왜 그런 목재를 이렇게 이용을 했을까? 그 목재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목재라는 건 생물세포로 이루어진 유기재료예요. 그래서 목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포가 있어요. 제가 어제 한번 며칠 전에 한번 얼핏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나무젓가락 하나, 젓가락이 두 개잖아요. 나무젓가락 한 쌍, 나무 그 젓가락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침엽수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침엽수, 뭐 소나무나 이런 침엽수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나무 하나 속에 들어있는 세포가 몇 개일까?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70만 개에서 80만 개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도 세포로 이루어진 유기체죠. 우리 몸은 몇 개? 세포가 몇 개? 보통 한 100조에서 200조 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무는 세포로 된 유기재료고 수목이 또 생장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길이도 크고 또 부피로도 생장하기 때문에 이 조직 구조가 다르다. 세포가 배열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다르고 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종들이 있어요. 나무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 구조가 다양하고 세포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나무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유기물로 이루어진 재료이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곤충에 의해서 생분해가 되지만 또 우리가 이런 환경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구성을 또 증대시켜서 오랫도록 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료로서의 그 목재의 특징은 광합성을 해서 나무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매년 부피가 늘어나고 또 재생산을 또 할 수 있어요. 나무를 베고 나서 심으면 다시 키우기 때문에 재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재생산이 가능한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이것을 재료로 이용했을 때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인체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재료고 가공이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가공이 수월하고 심지어 뭐 땔감으로 나무를 벤다 그래도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도끼만 있으면 나무를 쉽게 우리가 땔감으로 가공할 수 있고 그죠? 온도 변화나 이런 데 따른 치수 변화도 굉장히 작고 열 전도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건축 재료로서 아주 탁월하죠. 이 무게에 비해서 외부에서 받는 힘을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충격 강도에 강해요. 충격 강도.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또 물리나 역학적으로는 이게 방향성이 있는 재료예요. 방향성, 나무랑 예를 들어 철이나 돌이나 뭐 유리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없죠. 그러나 목재는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나무를 도끼를 탁 내리치면 싹 쪼개지잖아요. 그죠? 세포가 그 방향으로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옆으로 놓고 도끼로 패면 절대 안 쪼개지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에 또 타요. 이제 불에 타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또 비중은 낮지만 그에 비해서 외력에 버티는 이
그 강도가 강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악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음향 특성이 뛰어난 재료다. 음향 특성. 그 다음에 열 전도성. 열 전도가 굉장히 안 돼. 열 전도가. 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이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목재 세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벽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그 공간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근데 공기 자체는 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수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속에 공기로 차 있기 때문에 목재는 열 전도가 굉장히 잘 안 되는 재료예요. 그렇지만 물이 들어가면 물에 의해서는 얘가 수축이 되거나 팽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속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목재 건조라는 가공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목재의 성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화학적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와 산소, 수소, 이거 뭐죠?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을 가지고 얘가 광합성을 해서 그 유기물을 만들어요. 유기물을 만들어서 그 유기물을 가지고 셀룰로제라는 헤미셀룰로제 또는 리그닌과 같은 고분자 복합체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세포벽을 만들고 세포벽으로 세포가 이루어져서 무수하게 많은 세포들로 목재가 구성이 돼요. 자, 산소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고분자로만 목재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에 아주 미세한 0.1% 정도 되는 정도의 다양한 추출물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추출물들은 굉장히 값어치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약재로도 활용이 되고 뭐 항암에 특효가 있다든지 뭐 이런 물질들이 나무 속에 추출물로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가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목재를 사용한 우리 선조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목재 중에 특정한 나무들, 수종들을 약재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또 화학약품에 견디는 그 저항하는 힘이 강해요. 철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은 산이나 알칼리 같은데 부식이 잘 되죠. 그렇지만 나무는 이런데 저항성이 큰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나무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무는 강도가 약하다. 나무는 쉽게 부러진다. 나무는 쉽게 부러지죠. 젓가락 같은 거 여기다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져요. 그런데 같은 크기의 철하고 같은 크기의 나무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무는 쉽게 부러지죠. 근데 철은 나무에 비해서 몇 배가 무겁죠? 20배 정도 무거워요. 20배. 그럼 같은 크기의 철과 같은 크기의 나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에 부러지냐를 실험을 해보면 철이 나무에 비해서 20배가 강해야 되는데 20배가 무거우니까 20배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가 외력에 버틸 수 있는 힘, 철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서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된 값을 그 재료의 무게로 나누면, 그죠? 무게로 나누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강도라 그래요. 비강도. 강도를 서로 비교를 한 거예요. 뭘로? 무게로다가. 같은 크기의 무게로 비교를 한 거야. 그랬을 때 목재는 쇠에 비해서 이 비강도가 4배 정도 비싸요.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더 강한 힘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강한 힘을 나타낼 뿐더러 또 이 미생물 같은 것에 의해서 목재가 썩지만 않는다면 뭐 수백 년 아니라 수천 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콘크리트나 철로 만든 구조물이 수천 년을 버티기는 어려울 거예요. 돌은 뭐 좀 오래 갔죠. 돌은 뭐 수천 년 된 그 뭐 피라미드 돌로 만들었잖아요. 수천 년 까딱 없어요. 목재도 충분히 1000년 이상, 2000년, 3000년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2000년 된 목재 구조물들이 있으니까. 자, 목재가 강도에 약하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다른 재료하고 비교했을 때는 목재는 그것만의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보시는 그림은 우리 황룡사 9층 석탑이잖아요. 이게 80m 정도 높이인데 이미 15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현재는 목재를 새롭게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여기 가운데 그림 보시면 마치 뭐 어린이들 장난하는 카드보드처럼 만들었잖아요. 이거 실제 목재로 만들어진 집을 만들기 위한 모형인데 실제로 목재로 이렇게 집을 지어요. 옆에 있는 거는 7층짜리 일본 건물인데 실제로 이렇게 목재를 가지고 7층짜리 건물을 지을 뿐더러 이거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기숙사인데 이게 18층 높이 18층. 저기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이런 목조 건물을 건축이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재료가 바로 옆에 보이는 이런 클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는 나무 판자를 합판처럼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붙인 재료예요. 굉장히 두껍고 넓게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것을 벽체 겸 구조체로 이용을 해서 고층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런 기술 덕분에 지금 이거는 노르웨이에 있는 건물인데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84.5m예요. 현재 목재로 지은 건물 중에는 제일 높은데 이것도 18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비엔나에 있는 거고 이거는 1919년에 완공되어 있는 거고 84m예요. 이거보다 한 1.4m 정도가 적은데 이거는 높이가 24층. 이게 다 목조로다가 만들었어요. 목조로. 나무로. 과거에는 나무로 이렇게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재료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고층 목조 건축이 가능하다. 자, 나무는 불에 탄다. 그죠? 나무는 불에 타. 우리 프로테메우스, 우리 인류에게 불을 전해줬다고, 전해지는 그리스 신화 속의 영웅인데, 그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간이 계속 쏘이는 벌을 받고 있는데, 불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불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위에 견디면서 이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죠? 추운 지방에서도 인류가, 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불을 피울 수 있었고, 불을 피울 수 있는 재료는 목재잖아요, 목재. 그죠? 그렇지만, 그런데 이 나무가 불에 탄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나무로 저렇게 고층 건물을 지었을 때 안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저렇게 나무로다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목재는 굉장히 그 단면적인 넓은 재료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보면 저거는 나무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겹의 나무를 층층이 붙여서 만든 굉장히 큰 그런 집성재예요. 집성재. 저런 나무들이 불에 붙으면 저게 한꺼번에 후루룩 타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타들어가는데 이 불이 탄다는 것은 산화 과정이거든요. 산화. 이 목재가 산화가 되려고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 근데 목재 속에는 산소가 별로 없어. 바깥쪽에서 산소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저 목재가 탄화가 되는데 그 탄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재는 열이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목재는 타지만 그 불에 타는 목재가 이제 힘을 잃어서 건물이 붕괴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피를 하면. 그래서 나무가 불에 약해. 왜? 타니까. 그렇지만 다른 철골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서 화재로부터 오히려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 재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철골하고 목재하고 불을 붙여서 그 불을 붙이게 되면 이제 단면이 줄어들죠. 목재는 단면이 줄어들어.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부터 불이 나서 탄화가 되니까 점점 목재 자체가 줄어들죠. 철골은 불에 타지는 않지만 불에 의해서 재료가 계속 뜨거워지죠. 철이 뜨거워지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강도,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철골하고 목재를 테스트를 해보면 처음에 100이라는
강도를 갖고 있었는데 20분이 지나면, 불과 20분이 지나면 철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외력에 버티는 힘의 30%밖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건물 자체가 붕괴가 돼요. 왜? 철골들이 가열이 되면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 건물을 버티고 있었던 그 철골 구조가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목재는 30분이 지나도 강도 감소율이 20%밖에 안 된다. 왜? 안에서부터 천천히 타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타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받게 하는 그 단면적 자체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이 났을 때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만큼은 안전하다. 이건 이제 열전도율도 목재는 강철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났을 때 철골로 지은 건물이 붕괴가 됐는데 그 아래층에 목재로 만든 이런 빔이 있었어요. 빔. 자, 철골로 만든 빔이 엿가락처럼 휘어져서 나무 보에 걸터 앉은 형세예요. 이런 그림을 그 철구조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죠. 목재를 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나무가 썩는 거는 뭐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나무를 썩게 하는 것은 부우균이고, 근데 부우균이 나무를 썩게 하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첫째,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분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있어야 돼. 균은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빨아들이기 때문에 뭐 나무 자체가 영양분이에요. 산소는 그냥 공기 중에 늘려있는 게 산소야. 나무 속에 만약에 수분만 제거한다 그러면 균이 살 수가 없겠죠.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없애면 돼. 아, 제일 좋은 방법은 수분을 없애는 거예요. 수분을 없애는 건 뭐죠? 나무 속에 있는 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걸 과정을 우리가 목재 건조라고 그러죠. 나무 속에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해야 나무 속에 물이 들어가면 나무가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물이 빠져나오면서 줄어드는데 나무 속에 있는 물을 제거를 해야,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해야 사용 중에 목재가 줄어들거나 늘거나 하는 치수 변화가 없겠죠. 아울러 나무 속에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부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외에 또 부균이 잘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영양분을 독극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나무에다가 약재를 넣어서 우리가 그걸 보존제라고 그러는데, 균이 그걸 먹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친환경적인 약재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닷속에는 이제 균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는 뭐가 없죠? 수분이 많아. 바다니까. 뭐 일반 물속에도 그렇고 수분이 많고 영양분도 많아. 물속에는 뭐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부균이 살 수가 없어. 근데 물속에는 뭐가 있어? 벌레가 있죠. 물속에 살아가는 벌레가 있어. 얘네들이 이제 목재를 파먹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없애려 그러면 물속에 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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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산소가 없는데도 얘는 뭐 살아가잖아요, 물속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영양분, 목재 자체에다가 덕국물을 집어넣어서 그 벌레가 못 먹게 하는 그런 처리 방법을 해야만, 만약에 목재를 나무 속에 넣고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처리 방법을 해야 된다. 나무가 수백 년, 수천 년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이런 그 균이 생장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목재가 썩지가 않는다 그랬죠. 이 사진은 뭐냐면, 어, 그, 뭐 100년, 200년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그 원시림을 벌채해서 이런 강을 통해서 운반을 했어요. 근데 강을 통해서 운반을 하다 보면 장시간 목재가 물에 저렇게 잠겨 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나무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비중이 일보다 커져서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물에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면 만약에 벌레가 없다 그러면 저게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물속에 가라앉은 저런 나무를 건져요. 이 수백 년 전에 천년님에서 벌채한 목재라 굉장히 품질이 좋고 우수한 나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건져서 상업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뭐 일종의 그 썬큰 트레저 뭐 헌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것도 이게 결국은 균이 생활할 수 없는 조건 어디 물속 뭐가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해지게 됐다. 자, 또 마지막으로 나무는 잘 갈라지고 휜다. 나무는 갈라지고 휘어요. 왜 그렇죠? 나무 속에는 처음에 나무가 살아있을 때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지. 나무가 살아가는데. 근데 물은 이제 물이 하는 역할은 세포 속에 들어있어서 세포 벽을 이렇게 조금 이게 팽윤시킨 역할을 하는데 이 물이 빠져나가면 그 세포가 있던 물이 들어있던 공간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가 수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제멋대로 수축을 하게 놔두면 나무가 이렇게 쉬거나 갈라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 갈라지거나 쉬거나 하는 것은 나무가 나무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간 양만큼 이렇게 쉬게 돼. 이게 줄어들게 돼. 줄어든 게 치수가 줄어드는데 만약에 어떤 두꺼운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나무가 겉에서부터 마르겠죠. 겉에부터 마르면 겉에는 줄어들라 그래. 그죠? 근데 나무 속에는 아직 덜 말랐어.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아직 그 줄어들라 그러진 않아. 겉은 줄어들으라고. 그러니까 겉이 막 당겨지겠죠. 여기는 안 줄어들으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휘거나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러한 그 수축되려는 각각 표면이 목재 표면이 먼저 되려고 하는 현상들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뭐를 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얘네들이 휘지 않고 갈라지게 하는 그런 갈라지지 않게 하는 인공 건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목재를 건조를 하게 되면 갈라지거나 휠 수가 있는데 물론 자연 상태에서 건조를 하더라도 갈라지거나 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인공적으로 건조를 함으로써 휘거나 갈라지는 그 비율을 굉장히 낮춰서 품질이 좋은 목재를 만들 수 있는 건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다. 단순하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 단기간에 목재를 건조시키는 그런 열기 건조 이외에 진공 건조, 진공 챔버 안에 나무를 넣고 고주파를 가열해서 아주 단시간에 완벽하게 목재를 건조하는 그런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재 건조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갈라지고 휜다라고 그래서 나무를 못 쓴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오해에 가깝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다. 이러한 오해들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나무를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생활 속에 엄청나게 많은 용도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문화라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고문원 속에서도 우리가 나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구황작물용으로, 땔감용으로 또는 뭐 집을 짓는데 뭐 소나무나 느릅나무나 물패나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썼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거에 이런 기술 서적들을 조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산림과학원에서 과거에 목재 문화재의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그 사례가 있었는데 국부하고 보물북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기둥을 만든 나무들이 주로 어떤 나무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많이 쓴 나무가 느티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일부 서나무나 밤나무, 전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느티나무, 소나무, 참나무 이런 이제 특히 상수리나무인데 시기별로 사용된 목재의 수종을 살펴보니까 어려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건축물들은
느티나무로 기둥을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예요. 근데 조선시대, 조선 초기만 해도 느티나무와 소나무의 그 기둥 사용 비율이 비슷한데, 중기나 후기로 오면서 느티나무의 사용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소나무가 많아지고. 이것을 생각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축을 해보면, 조선시대가 되면 이미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풍부했던 그런 그 기둥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느티나무나 상수리나무와 같이 이렇게 굵고 좋은 활엽수 자원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만약에 참나무와 느티나무가 있다 그러면, 참나무와 소나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참나무나 느티나무를 먼저 선호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중기 이후가 되면 이미 그런 자원들이 많이 고갈됐다라는 걸 우리가 이 데이터만 갖고도 그냥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뭐 나무를 많이 쓰는 거는 나무를 제대로만 관리하면 뭐 수백 년, 수천 년, 7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그 호류사는 뭐 10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려 중기에 무량수전이라든지 봉정사의 극락전 이런 것들도 1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과거에는 뭐 재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나무로다가 집을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철근 콘크리트로 많이 집을 짓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새로운 목재 재료들이 개발이 되면서 목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일본 도쿄에서 70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런던에서는 80층짜리 그 목조로 만든 오크우드라는 건물을 짓겠다는 게 1916년에 이미 승인이 돼서 지금 착공이 된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심고 기른 낙엽송을 가지고 그 집성재를 만들어서 4층짜리 건물을 그 당시에 이제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종 지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질 수 있는 목조로 질 수 있는 건축 높이의 상한이에요. 이게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생명자원부 연구부가 있었는데, 연구부가 수원에 있는데 그 연구동 건물을 국내 최초로 이렇게 지은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고층 건물을 짓는 재료들, 그 CLT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영주에 또 과학원에 운영하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전시관으로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목재로 다양한 건축물들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뭐 다양한 운동용구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이게 뭐 알코올이나 이런 데 저항성이 강하니까 뭐 오크통을 만들어서 위스키나 와인 같은 것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 2차 대전 때는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비행기. 이 사진을 보시는 거는 스프루스 구스라는 이름을 갖는 이때까지 만들어진 비행기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주로 이제 가뭄비 나무를 많이 사용을 했고, 물론 엔진 같은 것은 이제 뭐 쇠로 만들어졌지만 거의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은 심지어 프로펠러까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하워드 휴즈 항공사를 만든 그 휴즈라는 사람이 이 비행기를 만들었고, 딱 한 번 비행을 했어요. 이게 활주로가, 이렇게 큰 비행기를 어, 수용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없어서 바다에서 수상 비행기처럼 활주를 했고, 딱 한 번 비행을 했습니다. 30cm 날았어요. 30cm. 30cm를 날았고, 그 이후에 뭐 박물관으로 가서 뭐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옆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하늘을 날아가는 보잉 747보다 더 커요. 이런 것도 나무로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프로펠러, 지금도 경비행기 프로펠러는 목재로 만들어요. 물론 목재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수지를 함침을 해서 인장력을 높여서, 왜냐, 가볍고 가공하기가 쉽잖아요. 각종 악기도 만들죠. 각종 악기. 한 7, 8분 남았는데 빠르게, 자,
악기로 여러 가지 사용되는 목재의 특징은 왜 목재로 악기가 사용되냐면 일단 공명이 되는 재료로서 악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음향성이 좋다라는 거는 나무가 음을 반사도 돼야 되고 흡수도 해야 되지만 음이 왔을 때 음과 공명을 해줘야 돼요. 공명. 그래야 이제 소리가 커지는 거죠. 이게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몰리토라는 그 이름을 가진 바이올린인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거예요. 이게 360만 불에 거래가 된 거예요. 이게 벌써 수십 년 전에 360만 불에 거래가 됐으니까 엄청난 가격이죠. 그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이 바이올린이 소위 말해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거장이 만든, 코로나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때 보스턴에, 매사추세츠 대학이 있는 보스턴의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와 의사들이 그 코로나 진료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자를 뒤집어 쓴 노인네가 첼로를 가져와서 그 선별진료소에서 그 기가 막힌 첼로 연주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갔어요. 오로지 선별진료를 위해서 애쓰는 간호사와 의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요요마예요. 요요마. 요요마는 이제 그 싱가포르 태생의 그 중국계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죠. 미국 싱가포르계 미국인이고 그 이 사람이 연주한 이 첼로가 다비도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첼로예요. 다비도프는 우리 유명한 차이코프스키하고 같은 시대에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첼리스트예요. 다비도프가 제크린 드프레라는 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이제 전수가 돼서 이분이 그걸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연주를 했는데 이 제크린 드프레라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30대에 요절을 했어요. 요절. 몹쓸 병에 걸려서 요절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했고 이분이 쓰던 그 다비도프가 그 이후에 요요마가 요요마에게 전해져서 저분이 이제 지금 그거를 연주를 하고 있죠. 그 첼로 독주곡 중에 제크린의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제크린의 눈물. 오펜바하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첼로 곡인데 그분이 살아 생전에 연주가 되지 않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곡으로 나온 게 이 제크린의 눈물이에요. 근데 뭐냐 오펜바하라는 분은 제크린 드프레라는 사람보다 이 연주자보다 훨씬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제크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크린이 요절하던 그 시점에 그 악보가 발견이 돼서 그 제크린을 추모하는 의미로 그 연주곡에 제크린의 눈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강의 끝나시고 유튜브에 제크린의 눈물 한번 치시면 그 첼로 연주곡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연주를 들어보시도록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은 1690만 불에 팔렸어요. 1690만 불. 레이디 블런트라는 이름을 갖는 바이올린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이것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거고 이 레이디 블런트라는 건 레이디 블런트는 이제 백작 부인인데 그 영국의 천재신 바이런의 손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재단에서 경매를 해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은 1644년에서 한 90세까지 살았어요. 90세까지. 1700 살아있는 동안에 한 1000여 점 이상의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 이런 걸 만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활동하던 지역이 이제 이태리 북부 지역의 크레모나라는 지역이고 이 사람이 원래 바이올린을 만들기 전에
안드레이 아마띠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전해오던 바이올린을 개량을 해서 현재와 같은 모양의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그 안드레이 아마띠의 아들이 제롤라모 아마띠고, 그 제롤라모의 아마띠의 아들이 니콜라 아마띠. 이 니콜라 아마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이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말고도 뭐 과르넬이라든지 이러한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가들이 이제 많이 크레모나에서 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엄청났던 그 바이올린 그 제작 기술들이 이렇게 전승을 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지역에 그 크레모나 지역에 그 바이올린 학교가, 그 크레모나 지역의 시청에서 주관하는 바이올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그 도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도 이제 크레모나 지역이 그렇게 지금도 바이올린 제작의 성지로서 그렇게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띠가 만든 바이올린들이고요. 음, 또 유명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과르네르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고, 이 봐도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고. 자, 또 제일 유명한 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는 바이올린인데, 이거는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애시몰 박물관에 기증이 돼 있어요. 거기 전시가 돼 있는데, 저는 언젠가 이 바이올린을 한번 구경하러 갈 계획이에요.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 중에 가장 완벽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수선도 해야 되고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올린은 연주된 경력이 굉장히 적고, 연주에 활용된 사례가 매우 적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어서 그 별명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언젠간 나타나리라는 예언적인 그 존재, 메시아. 아, 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된 배경도 역시 이거 메시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크레모나 바이올린 기행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 왜 이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 수백만 달러에 팔리냐 이거지. 수백만 달러에.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니까. 왜 선호하나? 소리가 좋아서? 무엇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학회도 있어요. 학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해.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중에 하나가 나무를 베어서 물속에다가 오래 저장을 했다가 이제 바이올린을 만들었을 텐데, 그 저장하는 과정에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미세구조를 파괴했다. 미세구조를. 나무의 미세구조 중에 세포와 세포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하는 벽공이라는 게 있어요. 벽공. 벽공 속에 토로스라는, 자, 가운데 그림에 요 도드라진 부분 있죠? 그물로 연결된 이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됐어. 토로스 구조가 분해가 돼서 저 구조가 없어져 버리니까 세포의 미세 구조에 공국이 뻥 뚫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향의 성능이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유럽 주립대학의 코테라는 교수님이 이제 그 논문을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이분한테 강의도 들었는데, 이분이 목재를 전자현미경으로 최초로 관찰하신 분이에요.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1950년대 이제 개발이 돼서 막 다른 분야에 응용이 될 때 그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목재를 관찰하신 분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그 전자현미경 연구센터도 만드시고 하신 분인데, 이 얘기를 하셨지만, 논문도 쓰시고 하셨지만, 이
그 미세 구조가 파괴가 돼서 이 음향 특성이 개선됐다라는 것은 그 이분이 이거를 어디서 얻으셨냐면 뉴욕의 악기 그 수리점, 그 유명한 악기점에서 이제 이런 명품 바이올린을 수리도 하는데 그 수리를 하다 보면 교체하면서 나온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조그만 쪼가리를 얻어갖고 그것을 관찰하시면서 얻은 결론이야. 그런데 그 작은 부품을 갖고 나온 이렇게 에, 그 이론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뭐랄까 원인의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원인이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에, 그 음향 특성과의 상관성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편화시키기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는 이론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특수 도료에 의한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주 오랫도록 그 크레모나 지역의 화산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그 광물질들이 그 바이올린의 표면에 바른 그 베니스에서 발견이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또 베니스를 바르고 나서 오랜 세월이 거치면 그 미세하게 표면에 균열이 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음향이 좋아진다. 특히 이제 텍사스의 그 나지바리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브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뭐 결국은 브라인드 테스트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고 특히 이 사람 자체가 현대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텍사스 A&M 교수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신뢰성에서는 의심이 되지만 학술적으로 이 사람이 도료의 역량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논문을 냈고 굉장히 많은 그 공감이 있는 예, 뭐지 이렇게 반응도 없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화되는 데서는 뭐 결국은 실패를 했죠. 다양한 증거 사진들도 볼 수 있고 뭐 명품 바이올린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레드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음, 그 꼭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혹시 기회가 되시면 레드 바이올린 영화를 보시면 그 레드 바이올린의 이 내용은 뭐냐면 바이올린 제작자 아내가 크레모나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의 죽은 아내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아내의 몸에서 피를 빼서 그 피를 도료에다 섞어서 바른 바이올린 이 사람이 제작하는데 그 바이올린이 이제 명품 바이올린이에요. 그 명품 바이올린이 세상을 떠돌면서 현재 이르러서 그 소도비 경매에 이르기까지 예,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엮은 건데 거기도 결국은 이 바이올린과 관련된 도료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기후학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온 바이올린들을 만든 나무들이 어, 태양의 흑점 활동이 줄어든 그 소빙하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마운더 미니멈이라 그러는데 그 마운더 미니멈 시기에 자란 가뭄비 나무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굉장히 연륜이 치밀해요. 치밀하고 균일해.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진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응?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명품 바이올린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또 주장도 있었고 특히 이 기후학적으로다가 이것을 재조명하게 된 사례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시아라는 바이올린이 그 옥스퍼드 대학의 박물관에 있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 바이올린이 가짜라는 주장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가짜. 그 가짜라는 주장을 이렇게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올린을 만든 그 앞판, 바이올린 앞판은 가뭄비나무고 뒷판은 단풍나무인데 바이올린 앞판을 만든 나무의 연륜 연대학으로 분석을 하면 그 나무가 언제적에 생장을 한 나무인지를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후학적으로 재조명을 했고 그 결과는 이 시기에 벌채된 목재로 만든 진품이 맞다라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 시기에 만들어진 소빙하기에 생장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치밀한 연륜과 균일한 밀도를 갖는 나무로 인해서 명품 바이올린이 탄생했다라고 또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연륜연대학으로도 이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오래된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연륜연대학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바이올린 앞판을 아주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걔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문비 나무에 대한 연륜연대학적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 바이올린이 몇 년도에 벌채된, 몇 년도쯤에 생장된 가뭄이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지금 연륜연대학이라는 게 바이올린의 이 시기를 판명하는 데도 널리 쓰이고, 이제 새로운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 나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특징 있잖아요. 물리학적 특징, 이런 것들을 개량화시키고, 그런 개량화시킨 결과와 목재의 음향적인 특성들을 서로 이렇게 상관시켜서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하여간 물리학적이면서도 해부학적인 특징들과 음향적인 특징들을 같이 이렇게 놓고 분석을 했을 경우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잘 만드는 그 장인이 바이올린 자체를 아주 잘 만든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바이올린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 특히 목재들의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라든지 해부학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양하게 그 음향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물리학적 해부학적 특징인 건 뭐냐면 목재가 가지고 있는 밀도라든지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크기, 직경, 나이테는 얼마나 될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 그것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가 마이크로피브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피브릴들의 경사각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음향 성능과 테스트를 해보면 결국은 그것들이 음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서 다양한 컴퓨터 모델을 만들게 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모델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음향 특성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져 있고, 또 CT를 이용해서 그 뭐 두께를 달리했거나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을 때 음향적인 특징이 현대의 명품과 과거의 명품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비밀들을 제가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16세기, 15세기의 그 소빙하기 있잖아요. 만더 미니멈. 그 시기에 그 소빙하기에는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뭐 지구 평균 온도가 뭐 얼마 정도 이상 떨어져서 그 수목이 생장하는데 굉장히 좀 혹독한 시기였는데, 이때 생장된 그 나무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균일하게 생장을 하면서 균일한 재료를 만들 수 있었고, 그죠? 그로부터 이런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런 균일한 재료가 만들 수 있었고, 또 위대한 장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위대한 명품 악기들을 탄생한 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거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과학이. 그렇지만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아직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미국 소르본 대학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현대에도 아까 크레모나의 그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연수해주는 학교가 있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도 명품 바이올린을 잘 만드는 그런 장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바이올린과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두 대를 놓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가 두 개의 바이올린을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연주를 하는 건데, 연주자도 어느 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고 어느 게 현대의 명품인지 몰라. 그리고 관객을 데려와. 관객.
관객을 데려오는데 관객들 중에서는 아마추어도 있지만 전문 연주자, 전문 연주자. 자, 이 사람들한테는 어느 게 명품이고 어느 게 스트라디바리우스인지 얘기를 안 해줘. 자,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브라인드 테스트.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연주하는 사람도 모르고 관객도 모르고 도대체가 모두 어떤 게 스트라디바리우스고 어떤 게 현대 바이올린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브라인드 테스트 해봤더니 다 실패했어. 다 실패. 자,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이제 그 학회지에다가 논문이 아니고 이제 자기 연구 노트, 리서치 노트를 이렇게 하나 쓴 거를 제가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때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 지금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바로선 삼각형이고 하나는 거꾸로 돼 있는 삼각형인데, 실제로 삼각형이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음. 삼각형은 실제로 없어. 근데 우리는 저걸 보고서 삼각형이 두 개가 있다고 보이죠. 그죠? 실제로 두 개가 있는 걸로 보인다. 서 있는 삼각형이 보이고 거꾸로 돼 있는 삼각형이 보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심리학용어로 탑다운이라고 이제 불리는 어떤 인지적인 현상이에요. 인지적인 현상.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각형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진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화. 만약에 우리가 숲을 지나고 있는데 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우리가 어떡하죠? 만약에 그게 아프리카다.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어. 그러면 우리 긴장을 하겠죠? 왜? 저게 혹시 사자가니까? 저게 뭐 치타가니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뭐가니까? 이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는 사자나 치타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머릿속에는 위험을 인지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위험을 인지를 하고 다음 행동을 하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학용어로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 명품이야. 그러면 그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을에 누가 연주를 하면 그것이 이미 각인된 그 효과에 의해 갖고 탑다운 효과에 의해 갖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인지를 하는 현상 때문에 이러한 브라인드 테스트에서 실패를 하는 거다. 만약에 그런 인지가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서울대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은 그런 인지가 없는 거죠. 브라인드 테스트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어떤 진화의 산물이다. 진화의 산물이지만 누락된 정보를 파악하려는 진화의 산물.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만약에 이게 스트라디바리우스다, 과르넬이다, 아마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으로 연주되는 음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어떤 인지적인 산물이 아닌가라고 이 사람은 해석을 했어요. 뭐 그 사람의 해석이지. 또 실제로 연주하는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명품 바이올린이 지금까지 널리 각광을 받는 거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인들의 탁월한 솜씨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해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두서없이 목재 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이제 1시간 얘기하고 한 30분 정도 토론한다고 소개를 받아서 제가 좀 시간을 한 8분을 더 썼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목재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일 텐데 나무와 관련해서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아이들한테 또는
그 교육생들한테 전해주시면 이게 우리가 나무를 더 많이 쓰고 나무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 목재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좀 주저없이 떠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감사합니다.